한국이 국제외교의 중심이 되자 제발 끼워달라며 사정하는 일본입니다. 마하급 순항미사일 발사에 성공하고 국산 SLBM 현무포 최종 시험 발사 성공한 날, 순항미사일이 생각보다 효과가 없었는지 오늘은 미사일 두 발을 북한은 다시 발사했습니다. 발사 사실을 즉각 군 당국이 발표하는 것을 보면 이번엔 탄도미사일이 발사된 것이겠죠. 트럼프는 중장거리가 아니면 괜찮다고 했지만 바이든은 어떻게 처리할지 주목됩니다. 돌파구를 마련하고픈 북한으로선 전쟁 빼고는 더 당할 것도 없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절박하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절박하다는 것, 질서를 유지하는 것에 한계가 왔다는 것이겠죠. 식량이든 체제 유지든 복원이든 그렇습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과 마침이 미국에 있고 한미일 북핵회담과 중국 외교부장 왕이의 방한, 쿼드와 파이브 아이즈 국가인 호주 장관들의 방한, 19일에 미국을 방문하는 문재인 대통령에 기대하는 것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시진핑의 정상회담을 제안했으나 거절당해 G20에서 만남이 불발될 듯하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아마도 시진핑은 굽히는 모습을 보여주기 싫거나 이대로도 견딜 수 있다고 판단하는 거겠죠. 미국은 조건 없는 만남을 이야기하지만 중국, 이란, 북한 등 제재를 당하는 나라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조건 없는 만남입니다. 시진핑의 거절을 미국은 부인하고 있지만 정치라는 것이 그렇듯 미국에서도 굴욕, 저자세 이야기가 나올 것입니다. 언제부터 대화를 제의하는 것이 저자세가 되었는지 참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국가 간은 물론이고 노사 간, 가족 간, 친구 간에도 불편함이 있으면 대화를 해야 합니다. 대화를 포기하는 순간 관계 회복은 요원해집니다. 대화가 없으면 서로에 대해 상상으로 소설을 써야 하고 나중에는 그것이 소설인지 사실인지조차 구분하기 어려워집니다. 한미일 북핵대표 회의가 열리고 미국은 비핵화 진전에 상관없이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은 중대하다 말했습니다. 한국은 일본과 함께한 자리인 만큼 한미일 공조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원론적인 태도만 밝혔습니다. 일본이 함께하는 자리에서 한국이 속사정을 내보일 경우 일본이 어떤 짓을 할지 이미 잘 알고 있으니까요. 한국은 요즘 세계 외교 무대의 중심입니다. 중국 왕이 외교부장은 베트남을 방문하고 한미일 북핵 대표들이 회동하는 시간에 방한해서 한국과 중국이 함께하면 좋을 것과 한국이 해줬으면 하는 것을 열심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주에서 국방부 장관과 외교부 장관이 한국을 찾아와서 대통령을 접견했습니다. 현재 한국은 호주의 네 번째 교육국이고 호주가 막대한 무역 흑자를 내는 나라입니다. 호주에는 상당히 중요할 수 있는 한국이지만 사실 호주에서 한국을 좀 더 중시해야 한다며 의견이 나온 것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2018년부터 호주에서 이런 의견이 나왔고 그 이전까지는 미국과 일본의 의견에 따라 한국을 상대하던 나라가 호주였습니다. 일본과 외교를 가장 중시했으나 2017년부터 중국과 급속한 교육 확대가 일어났고 중국이 호주에 대규모 투자를 실행하면서 트럼프가 우려할 만큼 진중 정책을 가장 적극적으로 펴던 나라였습니다. 2019년부터 중국과 틈이 벌어지고 2020년에는 정치적으로 미국보다도 멀어졌습니다. 한국이 북미를 조율하며 세계의 행사를 만들고 일본과 과거사 문제로 틀어지자 관망하다가 코로나 법유행에서 선도국으로 급부상하자 지금은 한류팬을 자처할 정도로 가까워지려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파이브 아이즈 국가이며 쿼드 국가이기도 한 호주에서 왕이가 방문하는 시기에 국방부 장관을 외교부 장관과 함께 보낸 것은 호주의 의지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의지도
포함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한미 수석대표는 보름 만에 다시 만났고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는 6월에 만난 이후 3개월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호주에선 2명의 장관이 방한 중이고 중국에선 왕이 외교부장이 내한 중입니다. 얼마 전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다녀갔죠. 비대면 1순위 외교국가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러시아에서도 누군가 날아오지 않을까. 그만큼 한국을 두고 제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신경전이 무척이나 뜨겁습니다. 이런 한국의 모습에 일본은 속이 뒤집히겠죠. 한국에 관해서 한반도와 관련해서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일본이 주요 대화 상대였습니다. 일본이 한국보다 당사국 행세를 했습니다. 지금은 어느 나라도 일본을 한반도 문제에서 중요국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냥 주변국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미국만 정책적으로 끌어안고 가는 모습입니다. 왕이가 한국을 방문하기에 앞서 중국에선 왕이 외교부장을 베트남에 보냈습니다. 백신 지원을 약속하고 미국과 거리둘 것을 베트남에 요구했는데 베트남은 경제와 복원을 지키기 위해 중국도 미국도 외면해선 안 되는 나라이고 베트남을 적으로 돌리면 영내에서 미국과 중국은 몹시 피곤해집니다. 오늘은 미국, 베트남, 중국 이 세 나라에 얽힌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미국과 베트남, 베트남과 중국, 미국과 중국은 참 묘한 관계를 맺은 나라입니다. 인도차이나 반도를 식민지화했던 프랑스가 태평양 전쟁이 끝나자 다시 권리를 내세우며 인도차이나 반도에 들어오자 중국도 뭔가 얻어 먹을 것이 없나 기웃거리며 발 하나를 베트남에 걸치려 합니다. 미국이 인상 쓰자 중국은 발을 빼고 프랑스와 북베트남 간의 전투가 시작됩니다. 제1차 인도차이나 반도 전쟁이 발생합니다. 이 전쟁은 1946년 시작되어 1954년 끝나는데 미국은 프랑스가 북베트남을 상대로 사용한 군비 중 최소 75%를 부담하며 프랑스를 지원했습니다. 일본이 점령했던 시기에 북베트남의 호찌민과 미국은 동맹관계를 맺고 일본을 상대로 전쟁을 치렀습니다. 미국은 공산당이라는 이유를 내세우며 호찌민의 북베트남에 의한 통일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태평양 전쟁이 끝나고 미국이 선택한 세력은 일본에 부역하며 미국을 적대했던 세력입니다. 미국의 논리는 이러했습니다. 일본은 패망했고 지금은 적이 아니다. 따라서 친일 세력들 또한 미국의 적이 아니다. 그들이 공산당에 반대한다면 미국 편이라 봐야 한다. 이런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조금 앞선 시기 필리핀에서는 일본에 부역했다며 100만에 가까운 필리핀인들이 미군에게 무참히 살해당했는데 필리핀에서 공산당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은 이유는 분단 필요성이 없어서일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